갚아야 할 시기다. 갚아야 할 시기라는 얘기를 한동훈 장관이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맥락에서 이 얘기가 나왔는지 조정훈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처음에 한 장관과 예. 이제 대정부 질의 뭐 상임위 질의할 때 네. 뭐 저런 사람이 있나 싶었어요. 첫째 말이 너무 빨라. 네. 그 유튜브 1.5배속이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례가 있습니다. 전례가 있어서 거기에 맞추려고 한 것이고요. 주 의원님, 제가 적정하게 공개할 텐데 나중에 보시면 지금 당연히 비교는 전 정부랑 해서 어디나 하겠어요. 근데 말을 너무 잘해. 네. 국회의원한테 질 생각 1도 없고 네. 오히려 할 얘기 다 하는.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굉장히 독특하지만 의미 있는 스타일이다 생각을 했고 정치적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300명의 중에 한 명이 되는 게 좋은 것이냐, 국가와 네. 사회를 위해서. 네. 아니면 법무부 장관으로 남아 있으면서 뭐 이재명 대표 수사부터 시작해서 뭐 네. 아직 이제 시작이잖아요. 네. 제가 한 장관하고 나눈 여러 대화 중에 참 인상적이었던 게 우리 정도 살았으면 이 정도 나이에 이 정도 위치에 있으면 이제는 갚아야 될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 의원님도. 하는 말 되게 울림이 있었습니다. 아, 이제는 갚아야 할 시기다. 아무래도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갚을 것인가. 이 행보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시점이라서 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한동훈 장관이 지금 언급한 갚아야 할 시기다. 이 말은 어떤 걸 함축하고 있다고 보세요? 네, 뭐 정치적 상상력을 곁들여서 해석한다면 정치를 통해서 국민들께 뭔가를 갚겠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런데 그 이전에 조정훈 의원과 대화한 이유가 그 부산 돌려차기 가해 예. 사건 피해자분 직접 통화하고 한동훈 장관이 사과도 했고요. 지금 피해자 보호 제도가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걸리지만 개선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법무부 장관이자 고위공직자로서 국민들께 그동안 진 빚을, 은혜를 갚는 방식이 될 수 있겠죠.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시점에서 한동훈 장관의 출마나 정치 참여 여부라기보다는 국회에서는 조정훈 의원의 이야기처럼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무리한 질의에 대충 넘어가는 법이었거든요. 한동훈 장관이. 그거 가지고 민주당이 태도 시비를 참 많이 걸긴 합니다만 저는 그 태도 이전에 민주당의 어떤 질의하는 법사위원들의 무능이 더 큰 문제라고 보고 국민을 대상으로는 한동훈 장관이 사과도 하고 반성도 하고 한껏 낮은 태도를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산 돌려차기 가해 사건 피해자분 생각하면 저도 참 죄송스러운데요. 이분이 공포에 떨고 있고 피해자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이런저런 변명하지 않고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반성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분명히 실효적 조치로 피해자 보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국민을 대해서는 낮은 태도를 계속 보여주는 것, 이 부분에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추측 속에서 300명 중에 한 명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재명 대표 재판이 이제 막 시작되는 이 시점에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에 집중할 것인가 양갈래길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길이 이대로 계속 가는 것 자체가 좀 불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인사 실패 그동안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이게 법무부 인사관리단에서 제대로 인사 검증에 실패해가지고 대통령에 혹은 정부 여당에 계속해서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것이 전적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업무였지만 제대로 되는 이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게 무슨 금유환영하는 것처럼 뭐 당으로 돌아와서 무슨 국회의원을 한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조정훈 의원께서 저렇게 얘기하시는 건 조정훈 의원 아마 지금 되게 외로우실 거예요. 실제 그렇게 양당을 어떻게 보면 계속 비판을 하고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국힘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자기 혼자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장관의 어떤 이 영향력 이런 것들에 자기 스스로를 또 종속시켜서 같이 거기에서 또 다른 기회를 좀 엿보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장관이 실제로 장관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나와서 총선을 출마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일정한 역할을 맡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민주당에게는 굉장히 자극적인 시그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역시 혁신과 이 여러 가지 국민들께 달라진다라는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줘야 되고 또 실력
실력도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약간 매개 역할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극제가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장관 탄핵 얘기는 요즘 좀 안 나오던데 접은 카드인 건가요? 어떻게 아니요, 보시나요? 접은 카드로 예. 보이진 않고요. 예. 지금 어쨌든 국면이 숨고르기 국면이고 이제 대표께서 지금 돌아오셔야 되는 국면이에요. 예. 그래서 당 대표께서 다음 주 정도에 돌아오실 것으로 좀 예측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메시지들을 준비하실지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뭐 민생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과 맞물려서 당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예. 새롭게 좀 정립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한 한동훈 장관이 거창 구치소를 갔다고 하던데 이 장소 자체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장소라고 하던데 그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사실 우리 동네, 우리 지역에 구치소가 예. 들어온다고 하면 썩 반길 분들이 많지는 않겠죠. 거창 여시나 구치소 설치 문제로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주민 투표를 통해서 설치가 결정되었고 이번에 구치소가 문을 열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시설일 수도 있지만 또 민주주의의 원칙대로 주민들이 또 국가적인 결정을 위해서 배려를 해주신 거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낸 건데요. 사실 한동훈 장관이 국감이나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질의응답 주고받는 모습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그 어느 법무부 장관보다 교정당국 처우 개선이나 교정시설 개선의 진심이라는 것은 민주당도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뭐 역대급으로 교정시설 종사자분들의 처우라던가 임금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벌써 높여가고 있고 이 교정시설도 지금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니 뭐니 하지만 사형수들이 자기 마음대로 막 교도관 말도 안 듣고 하는 게 심각한 문제였는데 한동훈 장관이 전국에 있는 사형시설 점검하라고 하니까 그 문제가 싹 해결됐다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관으로서 본연의 업무도 상당히 잘 수행하고 있구나라는 거 보여주는 한 단면이 아닌가 싶네요. 한센인 분들에게 뭐 깊은 존경을 표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스킨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교감을 좀 했다고 하던데 지금은 일단 어쨌든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에 충실한 행보를 보이겠다 이런 의지로도 볼 수 있겠죠. 네, 일단은 뭐 구치소나 혹은 뭐 교도소 들어온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반길 주민들이 없을 겁니다. 예. 그런데 저것을 이제 반긴 배경에는 무엇이 있냐면 지역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기피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저것을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그 결단을 내려주신 주민분들께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필요한 시설인데 그런 결단을 내려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표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제 여전히 남아있는 여러 가지 쟁점들이 또 있을 텐데 한동훈 장관이 앞으로 이대로 그냥 정치권을 그냥 훅 올 거냐 아니면 제대로 된 어떤 성과를 제대로 매듭짓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떠나올 거냐 이렇게 되게 되면 실제로 본인의 어떤 성과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남기지 못할 것이고 인상도 별로 크게 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유종의 미를 잘 거두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어쨌든 총선을 앞두고 연말 전에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의 행보도 관심을 모으고 있죠. 만약에 신당을 만든다면 어떤 파괴력이 있을 것인가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이 같이 갈 거다.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이준석 대표가 무조건 유승민 전 의원을 따라가느냐 그건 아닙니다. 당에서 공천 줄까요? 저는 줄 거라고 봅니다. 그 신당이 소위 말해서 영남권에는 영향이 안 미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엄청난 파괴력을 어떤 파괴력이냐? 우리 국민의힘 후보를 떨어뜨리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집니다. 신당 우리에게 최대 위기가 된다. 그래서 제가 계속 원팀 복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이 이제 선거를 시작하고 공천을 해나감에 있어서 제 1호로 노원병역 전략 공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인께서 여기 공간이 없다, 바꿀 수 없다라고 나가시면 뭐 나가시는 거겠죠. 근데 과연 그게 보수 정치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냐, 컬트 정당이 될 뿐입니다. 이준석의 상징성은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 큰 배 있을 때만이 가치가 있는 희소성이 있습니다.
네, 아직 뭐 가상 시나리오입니다만 이준석 신당이 차려진다면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다. 윤상현 의원의 전망이거든요. 신당 못 차려요. 못 차립니까? 그러니까 예. 이 논의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런가요? 예를 들면 예. 연동형 비례제가 남아 있을 때 비례신당을 고민할지는 모르겠으나 그것도 선거제가 개혁되어서 병립형으로 돌아가거나 권역으로 돌아가면 마땅치 않고요. 윤상현 의원이 1000표, 1500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후보가 있어서 출마를 해야 1000표라도 가져가죠. 그런데 어느 후보가 낙선이 불확실한데 자기 인생을 걸고 최소 뭐 몇 억이 든다는 그 선거를 뛰겠습니까? 그 지역구 후보 선정하고 채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전 대표가 안철수 의원을 자꾸 공격하는데 안철수 의원이 이뤄냈던 성과를 생각해 보면 두 분이 사실 같은 선상에서 거론되는 것 자체가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 나쁜 일이에요. 안 의원은 국회의원도 3번 했고 대선 주자였고 무엇보다 국민의당이라는 3당을 만들어서 30석 이상의 쾌거를 얻어낸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도 수도권 모든 지역구에서 다 후보 내고 했던 건 아니에요. 예. 그만큼 후보를 내서 출마를 시키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자기 인생을 걸고 출마해야 되는 예. 것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알겠는데 예. 일어나지도 않은 신당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면서 굳이 거기에 무게감을 실어줄 필요가 없고 국민의힘이라는 여당이 의대 정원 이슈 같은 굵직한 개혁 이슈, 정책 이슈를 던지면 저 신당이다 뭐다 하는 논의 자체가 사그라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이 신당 논의라던가 뭐 무소속 논의에 큰 의미를 부여 안 하는 방향으로 정책 중심으로 굵직굵직한 예. 아젠다를 던지는 게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 그러면 노원의 전략 공천 할 경우 이것도 시나리오입니다만 그러면 당 안 나갑니까? 모르죠. 저는 예. 뭐 노원구 같은 이제 우리 당 어려운 지역에 그래도 3번이나 단수 공천을 받았는데 만에 하나 거기 또 나가고 싶은 분이 있다면 정정당당하게 경선해야 한다고 봅니다만 그런데 지금 본인의 태도를 보면 노원 공천 줄까 봐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내가 노원에서 예. 안 될 게 뻔하기 때문에 뭐 신당이 되었든 아니면 대구 무소속이 되었든 다른 명분을 찾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는 게 정치 많이 하는 사람들 눈에 안 보이겠습니까, 그게? 이준석 전 대표 셈법은 저희가 뭐 알 수가 없는 건데 어쨌든 이준석, 유승민이 만약에 당을 나가서 합친다면 그 파괴력은 크지 않겠느냐 이런 또 시각도 많더라고요. 영남에서는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굉장히 클 수가 있죠. 1, 2% 차이로 굉장히 박빙 선거가 될 경우에는 당연히 이 지지층이 떨어져 나가게 될 거고요. 실제로 이제 보수가 지금 사실상 지금 건강성을 잃어서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70년 전 논쟁, 100년 전 논쟁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 민생은 내팽개치고 사실상 다른 논쟁, 다른 전선 대통령이 당내 정치에 신경 쓰게 되면서 실제로 이준석 대표도 이 쫓겨난 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지점에서 이 여당이 반성할 대목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실제로 품는 모양새를 보여주지 예. 못하면 당연히 분당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지점에서 10%, 15%를 만약에 수도권에서 소구력 있는 정당이 만들어져서 새로운 사람들이 규합을 하고 예. 그다음에 기존의 정당에서 공천을 못 받을 것 같아서 떨어져 나오는 사람들까지 거기에 합류를 하게 된다면 실제로는 국민의힘에는 예. 굉장히 큰 악재가 될 겁니다.